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잠시 정쟁을 멈췄던 여야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된 여야 공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들어온 국제 뉴스부터 살펴보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현지 시각 18일 9월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하는데요. 여기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에서 5.5%에서 연 4.75에서 5.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그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30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거고요. 금리를 인하한 것만 놓고 보면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연이어 강조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을 부양할 때는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강할 때라면서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걸 기준으로 하면 30개월 만이고 이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소급해서 추적해보면 50개월 만에 그렇죠. 다시 금리 인하를 한 것이군요. 네. 그리고 0.5%니까 B컷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진격의 경제에서 좀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제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폭발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전기도 대량으로 폭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무장정파 이 헤즈볼라가 통신 수단으로 쓰는 이 무선 호출기가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무전기까지 지금 이틀에 걸쳐서 대량으로 폭발을 하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와 베이루트 외곽 다히에 등지에서 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인 워키토키가 연쇄 폭발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최소 14명이 숨지고 450명 정도 다쳤는데요. 심각한 거는 전날 숨진 헤즈볼라 대원의 이 장례식 행사에서도 이 무전기가 지금 터졌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연이어 이틀 연속으로 폭발하는 것 때문에 중동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나중에 한 번 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격돌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 여야 정면 충돌이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은 오늘 본회의에서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통과를 시키고 이 최상병 특검법 이런 쟁점 법안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또 코바나 컨텐츠 협찬성 뇌물 수수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더해서 이번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또다시 야권은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건데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에 야당의 재추천 요구 권한을 더한 그런 특검법이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에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함께 오늘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면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각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사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이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애초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은 26일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의견이고요. 네.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당 이슈만 좀 키워주는 격이어서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당내 일각 의견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같은 그런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 어땠습니까? 그 연휴 기간에 이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작년보다 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가 어제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이 전국의 응급 의료 상황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숫자는 하루 평균 2만 7천여 명으로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증 환자의 숫자는 일평균 1만 6천여 명으로 작년 추석보다 30% 넘게 줄었고요. 추석 당일에도 문을 연 동네 병의원 숫자가 예상보다 400곳 넘는 2,200여 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데 지역 의사들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몇몇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양수가 터진 임신 25주차 산모 사례가 있어요. 이제 청주에서 벌어졌는데 전국 75곳에 이송 요청을 했는데 의료진 부족 이유로 거부를 당했거든요. 네. 결국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5시 32분경에야 청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조국용 보건복지부 장관 설명으로는 25주 이내 조기 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실 진료와 신생아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원래 많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예. 네, 산모와 태아가 모두 안정적이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응급실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실명을 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이제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실제로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 43건이 있습니다. 이 43건에 대해서 정부가 모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조규용 장관은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특정 해외 사이트에 이 근무의사 명단이 새로 유포된 사실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예. 이 게시자를 찾기 위해서 지난 14일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서 이 지금 악의적으로 의사 명단을 공개하거나 또 비방 행위를 한 32명 특정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의료 사태를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걸 위해서 정치권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가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추석 전에 출범을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아직 이 기약이 없는 상태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 좀 의료계가 너무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네. 협의체 구성하는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화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의사 쪽 단체들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를 했는데요. 네. 한 대표는 연휴 기간에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뭐 의과대학이라든지 의학전문대학원 또 의사협회 이런 15개 의사단체 관계자를 만나면서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와 야당에도 더 적극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공의 측에서 뭐 다른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SNS에 올라오자마자 한 2시간 뒤였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네. 반박을 했는데요. 한 번의 비공개 만남, 그 이전 얘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아니고요. 네. 한 번의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 또 국민의힘은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즉각적으로 해명을 나섰는데요. 박 위원장한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더라. 닿지 않아서 다른 전공의들과 접촉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의료 현장을 찾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하월곡동 성북 우리 아이들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병원은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이 동행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최근 보름 사이에 의료 현장만 5번을 찾았거든요. 네. 근데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랬습니다. 믿어달라, 도와달라, 애써줘서 감사하다. 이런 톤으로 지금 굉장히 지난달 기자회견 때는 사실 강경한 태도였는데 대통령 발언 수위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영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개봉한 영화 베테랑 2. 이거 굉장한 흥행몰이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화 베테랑 2가 개봉 6일째인 어제 4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300만 관객을 달성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돌파를 한 건데요. 네. 이 베테랑 2의 흥행 속도는 전작인 베테랑 1이죠. 베테랑 그때 9일이었고 파묘 9일이었고 범죄도시 2가 7일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빠른 겁니다. 네. 베테랑 2의 흥행몰이로 지난 14일 시작된 추석 연휴 관객이 작년 추석 때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이들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랑의 하츄핑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도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연휴 첫날부터 나흘간 지금 누적 관객이 373만 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 엿새간 관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5.8도, 부산 27.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충북 청주와 전북 정읍,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많은 비가 오면서 꺾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특히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로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오늘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 50에서 많게는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지금까지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출근길 정체가 심하진 않고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과 동군포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신갈 분기점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주춤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성동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도봉 지하차도 출구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추석 밥상 민심을 어떻게들 들었는지, 또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또 본회의 열리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19일까지 이제 대정부 질문 이어져서요.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지역민들 만나서 인사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서울 지역구니까 예. 중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구에 이제 큰 시장이 이제 금남시장이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이제 신당동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들 다니면서 인사 나누고 추석 민심 들었습니다. 그럼 민심 좀 전해주세요. 민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뭐냐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는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민심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인 것 같아요.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 만나보면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추석 민심은 경제적인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특검을 반드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이 들으신 민심, 이제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연휴 끝난 후 시작되는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이제 그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그 세 개의 법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그 지역사랑 지역사랑 화폐법, 예. 이거를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네네. 예, 실제 처리하십니까? 오늘 처리합니다. 그러냐면 지난 19일 날 이제 대정부 질문 끝나면서 저희들이 민주당은 원래 이제 지난 19일 날 김건희 특검 12일이죠. 지난 12일 날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일주일간 더 유예 기간을 주면서 특히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지역민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좀 해서 오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였고 오늘 19일 날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처리할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다. 원래 본회의는 26일 날 하기로 돼 있는데 라고 하면서 본회의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네, 뭐 보이콧 할 가능성이 크고 필리버스터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좀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좀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것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화폐가 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또 하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의 전주라고 하시는 손모 씨도 유죄가 확정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게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최혜병 특검법은 결국은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 개입의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하게 또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19일 날 처리하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이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하신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전주 손모 씨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은 아직 아닌데 어쨌든 2심 유죄가 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혐의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대 대통령도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특검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가족들의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고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그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이제 그 처리를 하면 그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필보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180명으로 하루마다 이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9일이니까요. 20, 20일, 22일까지 세 가지 법안이 된다고 하면 일요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경우에 이제 이거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가족과 관계된 거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뭐 9월 말이나 이때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재의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의결에서 그 표결 될 가능성. 이제 표결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민심의 축적,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추석 민심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 총선이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도 있었고 또 윤석열 정권이 그것을 통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하거나든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관련된 국민의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을 풀어달라고 국민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석 민심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어떤 축적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특검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10월에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면 또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과정에서 또 11월이든 12월이든 점점 쌓여져 갈 것이다. 민심의 분노라기보다는 민심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국민의 한 70% 가까이 온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 사령 화폐법이요. 그거는 지금 25만 원 지원법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25만 원은 이제 전 국민으로 이제 지원하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선별적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경우는 전 국민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뭐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는 거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야말로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역 저희 지역이 중구 아닙니까? 중구 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네, 그 25만 원 그 지원법을 지역 화폐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드리자 이 주장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이게 연동이 된다고 봐야 연동이 되는 문제고 같은 어떤 일맥상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역에 특화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 반대하는 입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추석 연휴라든가 지금 하반기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25만 원 관련된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다시 또 지역에 맞게 선순환 구조로 경제에 맞게 좀 국민의힘도 안을 낸다고 하면은 좀 더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같이 그것을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으로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그 말씀 끝에 이제 협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그 만났을 때. 그거 어쨌든 민생 관련 그 협의회를 좀 구성하자는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정책위의장 양당에서 좀 주도해서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정책위장들이 지금 일단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전환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민생과 관련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의료대란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정부와 여당이 발맞춤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입장이라든가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서로 조율한 끝에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도 사실 이제 난맥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과 관련된 여야 협의체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얘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워낙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서로 안을 내서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탄력을 받는 것이지 네. 먼저 정부 여당이 이것은 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그은 상태에서 이것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정부 여당이 좀 조율을 한 가운데서 서로 좀 더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록 입장 차이가 커도 일단 만나서 얘기하면서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진전이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 여당이 무조건 야당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맞다.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부 여당은 이런 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 여당은 어떤 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이 의료 사태가 좀 이제 위중하고 심각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결국 안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의료단체 아니겠습니까? 의사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쟁점을 삼는 것이 25년의 의대 정원 문제하고 26년의 의대 정원의 유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추경호 대표라든가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하나의 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부 여당도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안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만 만날 게 아니라 정부하고 우선 조율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인 추경호 대표도 좀 제대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추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 여야 협상의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자꾸 딴 소리가 나옵니까? 그럼 다른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안이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치라고 하는 그 내부 조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당내 조율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힘도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던지기식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정부 여당 아닙니까? 책임지는 당의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제 의료개혁 또 의료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의식은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갖고 있죠.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만남에서도 종교개혁을 좀 나서달라 이런 주문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좋았다고 들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어떤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등의 해결을 하고 그것을 정책 대안을 만들고 결과를 산출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여야의 구조라는 것이 갈등 구조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치 국면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대란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의 문제,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에 나와서 하나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었고 종교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나서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잘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그 현안 중에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네네.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전 정권 탄압 대책 특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발족해놓은 상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보도가 되기로는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여러 이제 안 중에 뭐 서로 이제 토의하다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봤을 때 한 7년 전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전주지검에서 쭉 관리를 해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 7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수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검사들과 관련된 조사는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검사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법적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토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사검사 탄핵은 아직 당론으로 한다든가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여러 의견 중에 한 분이 누군가 얘기할 수 있었겠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사를 정당한 수사가 아닌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이제 그 여러 사건에 적어도 두 사건에 그 1심 판결이 나올 거라고들 다 이제 예상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위증교사 사건하고 선거법 사건이요. 그리고 뭐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여기 1심이긴 하나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 상당한 충격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올 거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균열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바람이겠죠.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2년 반 동안 정치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치라든가 외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정권이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2년 반 동안 그것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정당한 수사였느냐 또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 사건 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의 검찰 독재위원회에서 많이 제기를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민심의 도도한 물결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에 대한 어떤 수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의 반영이고 재판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그 우려는 일정한 특정 세력들에 의한 자기들의 어떤 바람에 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한참 치열하게 여야가 공방을 하다가도 뭐 추석 연휴 같이 이번에 한 5일 정도면 꽤 긴 연휴인데요. 연휴를 거치면서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나오기도 하지만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나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뭐 그런 걸일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가죠. 2박 4일 원전 수주가 직접적인 그 목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좀 신기일전하면 어떨까 대통령도 정치권도 이런 바람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자고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제가 고 박사님도 이제 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대중이 이제 싫어하는 거 옛날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가가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분열, 그다음에 극단, 그다음에 무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갈라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념을 강조하면서 극단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체코를 방문하는데 이번에 추석 민심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유능한 정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치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삶의 질의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내치는 사실 좀 관심이 없는 거고 오히려 외치를 통해서 바깥으로 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치를 통해서 좀 심기일전.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포용 정치라든가 통합의 정치라든가 연합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으로서 대통령의 심기일전하고 국정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총선 민심에서 표출된 그 국정 전환의 국정 기조의 전환.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네요. 민심의 축적의 발현이 총선이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추석 민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책을 써낸 저자이자 쓰레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제가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천가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법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그 문화가 일치돼서 실제로 비닐봉지 쓰레기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나와요. 1950년도에는 플라스틱이 한 200만 톤 정도 생산됐는데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2억 톤을 넘었고요. 지금 2020년을 넘어가면서 4억 톤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50년 걸렸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이 생애 주기가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질 목적으로 탄생이 되잖아요. 1분에 100만 개씩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일회용을 좀 덜 사용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회용으로 한번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그런 걸 감수해가면서 내가 좀 줄여보면 어떨까. 비닐봉지도 장가방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자체의 시장님이든 뭐 도지사님이든 편지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무더위를 잘 버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어제만큼 무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33도, 충북 청주와 전북 정읍,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6.1도, 부산 27.4도, 제주 28.1도로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강원 산지와 충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오늘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도 최대 12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부터는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6.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고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준영 의원은 지역구가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입니다. 예, 네. 그 지역 민심 좀 전해주실래요? 추석 민심이요. 올 여름이 굉장히 좀 덥죠. 그래서 폭염이 계속되는 데다가 물가지수는 안정돼 있지만은 체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좀 이제 제발 그만 싸우고 민생에 신경 써달라 이런 요청이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매번 뉴스에 특검 탄핵 얘기만 나오니까 지긋지긋하다 이제 국민 생각 좀 해달라 이런 회초리를 좀 맞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당장 오늘 국회 가면 또 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지난달에 28일 날 민생 법안 여야 합의로 28개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민주당이 오늘 또 단독으로 국회를 본회의를 연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말 괴롭습니다. 네, 저희는 잘해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원치 않은 일을 자꾸 벌여서 저희가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회 운영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보통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DJ가 노력해서 정말 식담으로 만든 결과물인데요. 그건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손 들고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다 보니까 글쎄 민주당이 소수당 되기가 좀 이제 겁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서 아예 보이콧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3가지 법안이 올라오는데 정말 다 옳지 않은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회방하는 법, 나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들,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하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방법적으로 그거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알릴지 아니면 보이콧 해갖고 저희 결연한 자세를 보일지 아니면 그 중간의 단계를 택할지 이런 것은 좀 더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오늘 본회의는 2시에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2시 전에 의총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필리버스터로 갈지 아니면 아예 네. 보이콧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배준영 의원님,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세 법은 모두가 다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왜 그렇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8개 정도 이슈에 대해서 이제 특검법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5개 이슈는 이미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게 집착하듯 집요하듯 그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5월 31일 임기 첫날이죠. 5월, 6월, 7월, 8월, 9월 매월 그렇게 해왔던 게 정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은요? 해병대 특검법 역시 그 6번이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제2요구된 특검법이 21대 때, 22대 때 역시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폐기 처분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저희가 상설특검법이 있어서 민주당이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꼼수를 써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최상병 특검법은 겉보기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1명 뽑으니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할 수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데 1명은 민주당이 고르고 1명은 비교섭단체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 고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중에 1명을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3일 내로 선택을 안 하면 연장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낫다라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는 반대하시는군요. 예. 네네. 그리고 특검법은 공소 취소 권한도 주어졌는데 이거는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헌정사회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이게 들여다보면서 최상병의 어떤 사고의 원인 규명 그리고 명예를 살리는 거는 그걸 원치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말이죠. 네. 그 공수처가 그걸 1년 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다 하고 다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수처가 혹시 결과를 못 내놓은 게 아니라 공수처가 민주당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막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놔봐야 이제 별거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특검법을 말하자면은 통과시키고 발족시키는데 방해가 될까봐 혹시 공수처에서 결과를 내놓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사랑 화폐법이잖아요. 그거는 네.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은 세 가지 워딩 다 아름답습니다. 지역도 아름답고요. 사랑도 아름답고 네. 상품권도 아름답는데 네.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임대차입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가 나라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아주 나라를 망쳐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디테일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서 그렇거든요. 네. 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평하지가 않고 불공평합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서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 같이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게 하거나. 네. 그리고 사용하는 국민도 한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소상공인 모두에게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분의 1은 받지 못해요. 결국은 유감스럽게도 이름은 사랑상품권인데 결과적으로는 차별상품권이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졸속 처리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한 21조 원 정도 되고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인데 전국 단위라면은 뭐 수백조 원이 움직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법안을 논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입니다. 네. 근데 이 법이 통과하는데
그 소위원회에서는 10분, 15분 이 정도 걸리고요. 네. 전체에서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냥 다수결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을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다수결로 손을 들어서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고 네. 만약에 이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달아보고 임대차 입법 같은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자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를 오늘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은 저희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런 허무한 본회의를 뭐하러 여느냐 이런 문제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저지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 반대하고 저지하겠다. 그 저지가 안 되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다라고 새 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휴에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 성과는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여야 의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희 그 원내대표 그리고 정부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부의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갑게 얼어버린 그 의료계의 마음을 아직 저희가 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야 의정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사단체가 들어와야만 본인들이 들어와서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소극적인 입장인데 여야정 같이 협력을 해갖고 뜻을 모으면은 의사분들이 들어오는데 좀 더 부담이 적고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추석에 좀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여기 병 의원들이 다행히 한 2배 정도 작년 추석에 비해서 오픈을 하고 또 경증 환자도 한 40% 정도 응급실에 덜 오시고 그래갖고 우려하던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계에 계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가 이 여야 의정협의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료계가 여러 기구와 단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사태의 핵심에 해당되는 게 전공의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공의가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박단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 서로 이 SNS를 통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그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거는 이제 만나기 전에는 서로 전제 없이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해야지 사실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공의 단체에서는 2025년도 이 의대 학생 수도 동결을 해야 된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수시 접수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대학 입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대표는 그런 리스크도 뭐 다 짊어질 테니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공의 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야 의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의 경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협상 파트너로 민주당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저쪽 원내대표도 하자고 그래서 막상 만나니까 여야정에는 대통령이 꼭 포함이 돼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그 전제 조건을 또 내밀어서 깨졌습니다. 근데 여야정인데 대통령이 거기 상설 멤버로 참석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아하고요. 이번에도 여야 의정 같은 경우도 같이 시작하자라는 그 뜻을 모은 것처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의료에 관련돼서 응급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같이 할 것처럼 하다가 의사가 꼭 들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사과, 뭐 책임자 경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정말 상황이 점점 국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오히려 더 힘을 보태지 않는가 그 입장이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간호법도 같이 하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의를 안 열어져갖고 저희가 진땀을 뺐는데 결국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회의 열어갖고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쟁도 중요하고 정권 탈환도 중요하고 무슨 심리적인 정권 교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은 국민을 바라보고 좀 해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속도가 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하는 수사검사도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가 돼서 조금 전에 제가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그거 질문 드렸더니 당론은 아니고 그 대책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좀 우리나라에 끊어야 될 고리 중에 하나가 이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사실이 구체화되고 그러면은 그런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당선된 다음 날 나오셔갖고 적폐청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적폐청산은 한다는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도 3월달에 구속 기소되고 그 전에 2017년도 10월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되니까 추가 혐의를 적용해서 6개월간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만 억울하게 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역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하고 소추하는 거는 정당하지만은 김정숙 여사가 한 거는 터치하면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제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원하고는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역이 생겨갖고 그것을 특별히 정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든지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사 탄핵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검사 탄핵을 해서 이정섭 검사라든지 안동환 검사라든지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탄핵을 해봐야 검사 탄핵하고 판사 탄핵하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여야가 서로 그 국회에서도 경쟁을 하지만 10월 16일로 이제 다가온 그 재보궐선거에도 좀 신경을 은근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선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체장 4군데인데 그 중에 지금 그 배준영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강화군수 선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그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그 2차례 경선을 했고
최고위의 결심을 최종 결의를 통해 갖고 박용철 후보라고 전직 시의원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의원 3번을 하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경험 있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고 나머지 다른 후보들과 이제 레이스를 10월 16일까지 펼치는데요. 네. 이 강화 지역은 뭐 제 지역구긴 하지만은 지난 총선 때 제가 65%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또 이제 보수 민심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갖고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요. 여기는 저 야권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에서 단일화 논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그 금정구청장 선거를 두고 조국 대표가 무슨 민주당 후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 제안을 한 것도 결국은 호남 재보궐선거 주도권 지기 위한 전략적인 수순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호남의 영광군수하고 곡성군수 선거를 염두에 둔 얘기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든 뭐 우리 당 후보에 견지지 못합니다. 또 우리 그 지형이 그렇고요. 우리 당 윤희련 후보는 뭐 금정구의 의장까지 지내시고 부산시의원에서 뭐 지역 속속들이 알고 뭐 그 지역 지방자치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서 아마 구청장 하시면 잘하실 텐데요. 그래서 금정구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잘 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남의 곡성군수, 영광군수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거가 더 관심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이 호남에 이제 깃발을 꽂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그 사법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중요한 재판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가 좀 영향이 있어서 아마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승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헤즈볼라가 쓰는 무선 호출기가 동시에 폭발을 해서 뭐 굉장한 사상자가 났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상황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그제 무선 호출기 이게 삐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삐삐가 동시 폭발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무전기도 폭발했습니다. 워키토키 이게 또 폭발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은 일단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이 삐삐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1시간 정도 계속해서 수천 대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터졌느냐 보니까 일단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다라는 거예요. 경고음이 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꺼내서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헤즈볼라 지도부가 보낸 걸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 띄는 내용의 메시지였는데 실제로는 지도부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스팸이군요. 그렇죠. 그게 이 폭발을 일으키는 신호였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8일, 즉 다음 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 이 워키토키가 연쇄적으로 또 폭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 전날에 그러니까 그제 그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어제. 왜냐면 이제 이 삐삐가 폭발해서 죽은 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에서는 서도 이번에 또 워키토키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거 마치 첩보 영화 같으네요. 굉장히 좀 그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죠.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삐삐, 그러니까 호출기 폭발 피해로는 사망자가 12명으로 지금 현재 레바논이 집계를 했고요. 이 중에는 어린이 2명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부상자는 총 2,750명 정도 되는데
중태에 빠진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아까 이렇게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에 폭발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나 손가락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보면 눈이나 얼굴 다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또 폭발한 경우에는 둔부에 또 손상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명 피해 외에도 혼란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네. 수천 명이 한 번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근 병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폭발을 할 때 동시다발로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에서 이 테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혼란이 많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전기 폭발 피해로도 현재 기준으로 14명이 사망했고 450명이 다친 걸로 집계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호출기하고 무전기 두 개 합쳐가지고 현재까지 사망자가 26명 그리고 부상자는 3,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제 호출기 삐삐라고 불렸던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테러가 이루어졌다,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거 왜 호출기를 써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찾아봤는데 네. 휴대폰을 당연히 요새는 다 쓰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을 막으려고 호출기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위 이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도 하고 그다음에 요인 암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걸 막기 위해서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쓴 거죠. 호출기를 쓰려고 했던 거고 네. 올해 2월부터 휴대폰을 좀 쓰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 4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이죠. 그때 5,000대의 호출기를 대만 기업에서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줬던 거죠. 대만에서 그럼 수입을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근데 또 이 대만 기업 골드 아폴로라고 상표가 붙어 있긴 한데 예. 이 기업에선 자기들이 판매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이 수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표를 붙인 유럽의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지금 이제 헤즈볼라에서 추정하기로는 배후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배후가 맞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들어가서 폭발물을 심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출기 안에 네 이게 예. 공급망 공격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처음에 추정이 됐던 거는 사이버 공격이냐 공급망 공격이냐. 사이버 공격은 해킹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 이용해서 배터리를 가열시켜가지고 폭발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네. 이건 아닐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폭발하는 영상을 보니까 피해자들이 한 2, 3m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 얘기는 배터리만 가지고는 폭발이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작 과정부터 폭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공급망 공격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아주 그러면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했다. 그것도 몇 달 전부터 했다. 그런 뜻이 되네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헤즈볼라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좀 더 아날로그 방식의 호출기를 쓰려고 했다가 이게 당한 거니까 이게 완전 작전 실패라고 봐야 되겠네요. 큰 실패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직 운영 자체에 타격을 입게 됐는데 호출기를 들여오는 것도 그 사실도 정보가 탈취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들여오는 호출기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못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휴대폰 같은 걸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네. 통신 장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걱정이 많은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 운영을 할 때 이 통신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이란하고 시리아가 우군이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자신들이 연락을 할 때는 이 호출기를 써달라고 전달했는데 이것도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군의 지도부도 요 피해를 일부 봤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군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배후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NCND예요. 그래서 아마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헤즈볼라나 이란, 팔레스타인은 모두 이스라엘이 배후다 이렇게 아예 지목을 해놓은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에 상황입니다. 대한 보복 공격이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도 이걸 폭발시켰잖아요. 이스라엘도 전면전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전면전을 공격하기 전에 일종의 폭발시켜놓고 힘 빼놓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진격의 경제. 오늘은 미 연준의 금리 빅컷 0.5% 인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예상하셨나요? 예, 뭐 저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0.5% 빅컷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뭐 제가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우선 저 이론적인 제가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니까 미국의 적정금리가 한 4.1%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많이 안정되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연준은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보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컷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를 미리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빅컷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까? 예, 앞으로도 인하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이거 11월, 12월 이제 2번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그 점도표라는 걸 찍어놓는데요. 적정금리가 연말에 얼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놓거든요. 예, 그런데 중앙값이 4.4%가 나왔어요. 지금 5%니까 상한선이. 그러면 한 번 더 빅컷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인하하든지 아니면 두 번에 걸쳐가지고 0.25%포인트씩 두 번 인하하든지. 어쨌든 올해 안에 0.5%는 추가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됐지만 빅컷이냐 아니면 뭐 0.25냐라고 이제 약간 엇갈리다가 이제 0.5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저 미국 주가가 떨어졌어요. 빅컷을 하고 금리를 많이 인하했습니다. 뭐 미리서 선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주시장은 0.50% 내리니까 야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구나.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 수익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 쪽에 시장이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의 대부분의 그 주가 지수가 뭐 0.2%, 0.3% 이 정도 어제 떨어졌었습니다. 보통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게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이니까 금리 주가가 올라가기가 쉬운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봐라 이게 그 경기가 둔화한다는 것을 연방준은행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읽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수익입니다. 금리는 떨어지겠지만은 뭐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거 아니냐. 앞으로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금리 하락폭보다 더 크면은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어제 시장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럼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 조금 떨어졌어요. 0.3% 정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올랐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직전에는요. 네. 대표적인 S&P 500이 미국 대표 주가 지수 아닙니까? 네. 이게 5,689까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급상승했군요. 예, 급상승하다가 연준 의장 기자 간담회 내용 들어보면서 기자들이 계속 고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 그건 우려를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이 고용 지금은 아직은 튼튼하다. 예, 그런데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예, 특히 만약에 최근에 고용 데이터 7, 8월의 고용이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거를 미리서 알았다면은 아마 지난번 FOMC 7월 FOMC에서 금리 내렸을 것이다. 아하. 이런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야, 고용이 좀 문제가 되구나. 나중에 이런 우려가 좀 작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이 고용이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버린 거군요. 예. 그럼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네.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이 고용 많이 늘렸다. 경기가 나쁘면 갑자기 줄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가 둔화되면은 기업 매출액, 이익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내가 너무 일자를 많이 만들었구나. 네. 갑자기 또 고용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를 볼 때 고용 지표 특히 실업률이 3.4에서 최근에 4.3%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런 고용 지표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고용 유연성, 고용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금리 0.5% 인하 다 뭐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막상 현실화될 때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세계 경제는 뭐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긍정적 요인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다른 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뭐 우리도 조만간 인하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미국이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하. 특히 최근에 우리 수출이 잘 된 거는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기 때문이었어요. 예,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한 19% 정도 되거든요. 중국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둔화되면은 우리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당장 수출이 감소하겠네요. 예, 이런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미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최근에 그 7월, 8월 뭐 하반기도 통계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아세안 지역, 뭐 인도, 베트남 뭐 이런 지역으로 우리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출 경제는 뭐 큰 그 부정적 영향은 안 미칠 거다. 예.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소위가 달러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르게 올라간다.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물가도 안정될 수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거 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주식을 지금 뭐 이달 중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 우리 경제 올해 2.5% 성장하고 한국은행에 의하면 10월 금리 인하할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그리고 우리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지난 뭐 몇 년 동안 우리 주가 정말 부진했죠. 미국 주가만 많이 오르고.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미국의 금리 인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 우리 경제에 나쁜 얘기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가가 오르면 그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되거든요. 예, 주가하고 소비 심리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주식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소비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 오르면은 뭐 기분이 좋죠. 그다음에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오르면은 야, 뭐가 좋아지나 보다, 경제가 좋아지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 개선되고 실제로 시차를 두고 소비도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우리 금리도 이제 이 한국은행이 그 인하를 이제 하겠죠, 그러면? 예. 다음 달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죠. 그런데 물가는 8월 전년 동월 대비 2% 한국은행 목표치 근접해 버렸고요. 아마 9월, 10월 가면은 2%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내렸던 거는 이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집값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리보다는 대출 금액이 더 영향을 많이 줘요. 예, 그런데 지금 대출을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시장 금리는요. 대표 시장 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2.9%예요. 시장 금리가 말하는 것은 한국의 기준 금리를 거의 2.5%까지 인하할 것이다. 그걸 기대해 버린 겁니다. 시장은 다 반영 미리 먼저 반영을 해버렸다. 예. 뭐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집값도 그것 때문에 오르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하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도 0.5 이 B컷으로 갈까요? 아니면 0.25 수준으로 갈까요? 아마 우리 한국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우리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요. 제가 추정하면 2.7%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B컷이 우리 경제에 적당한 수준인데. 지금은 B컷이 필요한 때인데.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너무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0.25%포인트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2번 남았잖아요. 한국은행도 10월, 11월 2번 남았습니다. 0.25씩 2번에서 0.5를 맞출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 금리 변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본이 오늘 내일 그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하거든요.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올라버렸거든요. 엔가치가 161엔 갔던 게 142엔 갔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내일 금리를 동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일본은 동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일본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 강세는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엔 고가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엔고가 되면은 우리 우선 환율이 안정돼요. 우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고가 되면은 원고가 되면서 물론 우리 원고가 되면은 수출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수출이라는 거는 환율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에 더 의존하거든요. 중국 경제, 아세안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뭐 우리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환율이 떨어진다고 기대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게 됩니다. 올 1월에서 7월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다가 8, 9월에 좀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환율이 한때 1,390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1,330원까지 떨어졌어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일부 외국인들은 한 차익을 누리면서 우리 주식을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 한 1,320원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엔고 되면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하시면 다시 사게 될 겁니다. 네,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주식을 더 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김영익 교수 말씀은 우리 한국 경제에 그 나름 이제 좋은 시그널들이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융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외환도. 예, 그리고 금리가 뭐 인하되다 보면은. 지금 내수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참 어려운데요. 그분들한테 아마 금리 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격의 경제 서강대 김영익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된 오늘은 평소보다 출근길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산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이후로도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광명에서 일찍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리고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 다뤄드립니다. 문화 이슈 김헌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뉴진스 이슈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뉴진스 이슈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추석 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뉴진스가 입장을 변명했어요. 그래서 원래 어도 상태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대표를 다시 어도 대표로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뉴진스를 어쨌든 연습생 시절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결성해서 활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월드 투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정성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뭐 관련 사진들을 이제 올리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의사 표현하고 또 팬들도 여기에 지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민희진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프로듀싱과 경영 부분을 이제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그 전에는 경영과 프로듀싱, 그러니까 아이돌을 육성 이제 활동하게 하는 업무와 경영 전반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걸 분리하면서 2개월 정도 이제 한시적으로 민희진 대표한테 프로듀싱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어도의 대표를 임명을 했는데 그 대표는 이제 경영하고 프로듀싱을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민희진 대표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원래대로 이제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 이제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경영과 입장이죠. 프로듀싱을 함께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어도를 경영하면서 이 프로듀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브와 달리 어도 같은 경우는 레이블, 그러니까 하나의 음반 기획 프로듀싱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의 경영과 프로듀싱을 분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특수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겠네요. 이 업종의 특성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이 BTS의 정국이 그 뉴진스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건 어떤 뜻이죠? 이게 응원하는 건지 이게 그 뉴진스를 이용하는 민희진 대표를 비판하는 건지 이게 모호해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 이런 이제 그 문장을 남기면서 파랑, 분홍, 노랑, 초록, 보라색 이래서 이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뉴진스 멤버들이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상징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뉴진스 멤버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분분하니까 정국은 이제 4시간 뒤에 그들을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 누구냐? 하이브냐? 민인 대표냐? 민인 대표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이제 분분했던. 그러니까 뉴진스는 응원하지만
네.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건데. 나왔다는 뜻이네요. 네, 전국의 소속사인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분쟁에 끌어들이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방패막이로 이제 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민희진 대표였었습니다. 이제 이 뉴진스도 팬덤이 아주 막강하고 BTS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팬덤 사이에 혹시 무슨 갈등 같은 양상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BTS 팬덤은 이제 아미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미들은 이런 분쟁에 적극적으로 내세우진 않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부 이제 방탄소년단 팬덤이 좀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진스와 뉴진스 팬덤은 민희진 대표를 어도에 이제 복귀시키려고 하지만 BTS 팬들 일부는 복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에 뭐 자기 친구라고 밝혔습니다만 이제 무속인 한테 BTS 군대 가는 게 나한테 더 나을 것 같다. BTS 없는 게 나한테 이득일 것 같다라는 발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BTS 전역전에 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대표 카톡 발언 때문에 방탄소년단 팬들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이제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결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하고 민희진 오도 전 대표 사이에 뭐 경영권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갈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대표적인 아이돌 BTS와 이 뉴진스가 이제 어쨌든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팬덤들까지 이렇게 개입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게 하이브 주가 폭락으로 나타난 겁니까? 일단 하이브가 처음 시작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방탄소년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돌이라고 불려서 굉장히 전문가도 그렇고 팬들도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몸집을 굉장히 인수합병을 통해서 불렸어요. 그래서 3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TS고 두 번째는 세븐틴이에요. 근데 세븐틴은 이제 다른 이제 소속사에서 인수합병을 한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성공시킨 대표 그룹은 뉴진스예요. 근데 뉴진스가 지금 기우뚱거리거든요. 그래서 5세대 아이돌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통해서 이제 이슈가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난 이슈가 나왔던 4월 19일에 하이브 주가는 23만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6만 4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자존심 때문인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주가나 혹은 이제 주주들이나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간단하게 그냥 몇몇만 이제 제거하게 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민희진 대표하고 그 이사들만 제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부속품 끼우듯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K-팝의 어떤 기본적인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제 주가만 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떤 형태로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영 리스크가 이 전반적으로 아티스트나 이 전 세계 K-팝 위상에 타격을 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이게 뭡니까? 유튜브 곽튜브라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곽준빈? 네. 그 이게 뭐 왕따 옹호 논란 때문에 사과를 두 번째로 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제 곽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가 예전에 이제 그 학폭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0만 명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본인이 학폭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학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 이슈를 제시하고 이제 그랬던 그렇습니다. 모양이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관련 또 홍보 영상까지도 같이 찍었는데 문제는 이제 곽튜브 운영자가 이나은이라고 하는 에이프릴 출신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면서 학폭 관련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 운영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학폭 운영에 대해서 혐의를 벗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핵심은 학폭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은 소속사의 멤버를 괴롭힌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황인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과를 이제 2차까지 지금 이렇게 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걸
꼼꼼하게 챙기고 이제 발언을 하고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됐다. 왜 자기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느냐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제 이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뭐 사과를 2차 사과한 거 보니까 자신이 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꼼꼼히도 다 찾아보니까 자신이 이제 잘못했다, 실수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폭 논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논란이 됐을 때는 이제 되게 뭐 자숙하겠다 그러고 잠깐 쉬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또 이런저런 걸로 해서 다 복귀하고 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폭로자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 서수진이나 이 김희열아 같은 경우에는 좀 복귀하고 있는데 그 복귀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뭐냐면 서수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폭로자 혐의 없음으로 일단 종결 처리를 했어요. 아하, 그럴 그렇구나. 경우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네. 김희열아 같은 경우는 자숙 기간을 이제 쭉 하다가 그 문제를 제기한 그러니까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지난날의 오랜 기억을 잊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일단 응원하자. 마무리가 되는 예. 거지. 예. 그런데 이나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죠. 사실 멤버들하고 멤버에게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곽태부 운영자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악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내원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섣부른 그런 옹호, 지지 이런 건 오히려 더 독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게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이 네. 잔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이유의 공연과 연결이 됩니까?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제 북중미 아시아 예선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죠. 이 팔레스타인전을 0대0으로 무승부로 이제 마치고 나서 발언을 했어요. 잔디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크람 다부 이제 팔레스타인 감독 같은 경우도 100%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서늘한 장소에서 잘 자라는 한지형 품종이에요. 워낙 더웠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공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연. 네, 그라운드석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게 그렇구나. 좌석이 아니고 잔디 위에서 이제 임시 의자를 놓고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하. 사실 이게 뼈 아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없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잔디가 가뜩이나 힘들어한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 경기를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는 뭐 용인에서 하거나 천안, 뭐 안산 정도의 스타디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라운드석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중음악 이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럼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아이유 공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이유 공연만은 좀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이미 10만 장 전석 매진이 된 상태인데 이걸 취소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유 씨가 지금 2억 2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9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